여러분 평안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한복을 입어봤습니다. 오랜만에 입으니까 기분이 새롭네요. 날이 많이 추워졌죠? 이럴 때일수록 몸과 마음을 잘 추스려야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석 명절에 가족들 만나시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아버지, 병원에서 검사 좀 받아보세요. 자식들이 효도한답시고 비싼 건강검진 패키지 선물하고, 맞죠? 저도 그랬어요. 제 어머니한테도 작년 추석에 건강검진 상품권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검사를 받았는데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70살 넘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믿기지 않으시죠?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76살 한 여성분이 추석 선물로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별다른 증상도 없으셨는데요. 골밀도 검사를 받으셨더니 약간 낫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기 시작했죠.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약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턱뼈에 문제가 생겨서 평생 하시던 피아노 레슨을 그만두셔야 했습니다. 명절 음식도 제대로 못 드세요. 부드러운 것만 드실 수 있어요. 효도하려고 선물한 건강검진이 오히려 부모님을 아프게 만든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그리고 명절에 가족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70살 넘으면 조심해야 할 검사 5가지가 있습니다. 받기 전에 반드시 3가지 질문을 해야 해요. 첫째, 이 검사에서 뭔가 발견되면 다음 단계는 뭔가요? 둘째, 위험과 이득 중에 뭐가 더 큰가요? 셋째, 이 검사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3가지 질문 명절 내내 가족들한테 알려주세요. 진짜 효도는 비싼 검사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궁금하시죠?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검사가 뭔지. 이건 암을 예방하려고 받는 검사인데 오히려 암을 만들 수도 있는 검사예요. 끝까지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한 가지 더요. 여러분이 명절에 부모님께 드리는 영양제들 혹시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비싼 보충제가 답이 아닙니다. 진짜 답은 훨씬 간단한 곳에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단돈 650원으로 근육을 지킬 수 있는 식품도 공개할 겁니다. 명절 내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시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명절에 가족들 만나시면 이 영상 꼭 함께 보시고 댓글로 후기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분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추석 연휴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이번 명절은 검사 얘기보다 그동안 못다한 정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말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사람입니다. 가족도 있고 부모님도 계세요. 제 어머니가 올해 75이십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가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권유받으셨어요. 저도 의료 분야에서 오래 일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검사를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받으면 뭐가 나올까, 나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바로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불안감이구나. 병원 앞에만 가면 왠지 모르게 작아지는 느낌, 의사 선생님 말씀이 다 옳은 것 같고 검사 안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느낌 말이에요. 맞죠? 저희 어머니 친구분 중에 한 분이 계세요.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인데 60대 후반부터 검사를 정말 열심히 받으셨어요.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석 달에 한 번씩 이것저것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뭐였냐면요. 검사만 받으면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숫자로 나오니까 확실한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검사를 받으면 뭔가 하나씩 나와요. 이것도 약간 높다, 저것도 조금 낮다, 이 부분이 예전보다 안 좋아졌다. 그러면 또 약이 하나씩 늘어나요. 처음엔 한두 알이었는데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7알, 8알씩 드시게 됐습니다. 그분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약 부작용 때문에 더 힘들어 하세요. 원래 건강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별 증상도 없었는데 검사 받고 나서 오히려 걱정이 늘어난 경험 있으시죠?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검사를 안 받고 살았어요. 그냥 아프면 참고 정말 안 되면 병원 가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검사 또 검사입니다. 물론 필요한 검사도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검사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70살 넘어가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변합니다. 젊을 때랑 다르게 반응해요. 검사 받을 때 쓰는 약, 조영제, 마취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달라져요. 회복하는 속도도 느려지고요.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검사가 나이 들어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세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바꿨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먼저 첫 번째 분, 김 선생님이라고 부를게요. 76살 여성분이시고요. 평생 피아노를 가르치셨어요. 정말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낙상 경험도 없으셨어요. 뼈가 부러진 적도 한 번도 없으셨고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으셨어요. 병원에서 권했거든요. 70 넘은 여성은 다들 받는다고 했대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T스코어가 마이너스 2.4였습니다. 정상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에요. 골다공증까지는 아니고 골감소증 정도였죠. 의사 선생님이 약을 권했어요.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인데요.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약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의사 말을 믿고 약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처음엔 괜찮았는데 6개월쯤 지나니까 턱에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치통인 줄 아셨어요. 치과에 가셨는데 치과 의사가 깜짝 놀랐대요. 턱뼈가 괴사되기 시작한 거예요. 약 부작용이었습니다. 드문 경우지만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오래 먹으면 턱뼈 괴사가 올 수 있거든요. 김 선생님은 결국 약을 끊으셨어요. 하지만 이미 상한 턱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해오던 피아노 레슨을 그만두셔야 했어요. 말할 때마다 아프니까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부드러운 음식만 드실 수 있고요. 웃을 때도 조심스럽게 웃으신대요. 김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별 증상도 없었는데 검사만 안 받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번째 분은 박 선생님이라고 부를게요. 74살 남성분이시고 평생 엔지니어로 일하셨어요. 은퇴하신 지 몇 년 됐는데 요즘 가끔 건망증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한 게 아니었어요. 가끔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는 정도. 우리 다들 그 정도는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자녀분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혹시 치매 아니냐고. 그래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가 뇌 MRI를 찍어보자고 했대요. 박 선생님은 별 생각 없이 검사를 받으셨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작은 백질병변이 몇 개 보인다는 거예요. 뇌 안에 작은 흰 점들이 보인다는 얘기였죠. 의사는 이게 뇌혈관 문제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검사를 하자고 했어요. 혈관 조영술도 하고 약도 처방하고 박 선생님은 그때부터 잠을 못 주무셨대요. 내가 치매에 걸리는 건가 뇌졸중이 오는 건가 걱정이 너무 커진 거예요. 원래는 건망증 정도만 있었는데 이제는 불안증까지 생겼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약 때문에 어지럽고 힘들었어요. 나중에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으셨는데요. 백질병변이라는 게 사실 70 넘은 사람한테는 흔한 거였어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였습니다. 굳이 약을 먹을 필요도 없었던 거죠. 박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검사 안 받았으면 모르고 그냥 편하게 살았을 텐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세 번째 분은 최 선생님, 75살 남성분이시고요. 평생 우체국에서 일하셨어요. 은퇴하시고도 매일 동네를 걸으시면서 건강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계단 오를 때 가슴이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으셨대요. 아주 심한 건 아니고 그냥 좀 숨이 차는 정도였어요. 병원에 가셨더니 심장 부하 검사를 하자고 했어요. 러닝머신 위에서 뛰면서 심장을 체크하는 검사죠. 검사 결과 애매하게 나왔어요. 정상도 아니고 비정상도 아닌 애매한 수치였습니다. 의사는 확실하게 보려면 심혈관 조영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카테터를 넣어서 직접 보는 거죠. 최 선생님은 걱정됐지만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조영술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에 약간의 협착이 보였어요. 완전히 막힌 건 아니고 50% 정도 좁아진 부분이었습니다. 의사는 스텐트를 넣자고 했어요. 안전하게 넓혀놓는 게 좋다면서요. 최 선생님은 시술을 받으셨는데 그 과정에서 조영제에 알레르기 반응이 왔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원해서 일주일을 고생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50% 협착은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약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굳이 스텐트까지 안 넣어도 됐던 거죠. 최 선생님은 지금도 신장 기능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들 큰 증상이 없으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나이에 맞게 살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검사를 받고 나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셨습니다. 검사가 시작이었고 그 다음엔 줄줄이 이어지는 검사와 시술과 약들, 마치 눈덩이처럼 커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도 비슷한 경험 하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배워야 해요. 자, 그럼 이제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알아볼까요? 여러분, 이건 의사가 나쁘거나 병원이 나쁜 게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예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나이가 들면 위양성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위양성이 뭐냐고요?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데 검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젊은 사람이 뇌 MRI를 찍으면 깨끗하게 나와요. 하지만 70 넘은 분이 찍으면 여기저기 작은 점들이 보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변화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의사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일 수도 있다. 지켜봐야 한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요. 두 번째 문제는 방사선 노출입니다. 검사를 한 번 받을 때마다 방사선에 노출돼요. CT 한 번 찍으면 엑스레이 수백 장 찍는 것과 같은 양의 방사선을 받습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몸이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면 회복력이 떨어져요. 방사선이 쌓이면 오히려 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진정제와 마취에 대한 민감성이에요. 대장 내시경 받으실 때 수면 마취하시죠? 70 넘으면 그 마취에 대한 반응이 달라져요. 깨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우도 있고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심한 경우에 선망이 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헛소리를 하거나 사람을 못 알아보는 상태요. 네 번째 문제는 뭐냐면 무해한 이상 소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해하다는 게 뭐냐고요? 평생 아무 문제도 안 일으킬 작은 혹, 작은 낭종, 작은 변화들이에요. 젊을 때는 안 보이는데 나이 들면서 생긴 거죠. 그런데 검사에서 이게 보이면 의사도 고민이 됩니다. 이게 뭔지 확인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대부분은 그냥 두면 평생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한번 발견되면 추가 검사를 하게 되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진짜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아무 문제 없었던 건데 말이죠. 다섯 번째 문제는 과잉 진단에서 과잉 치료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일단 검사에서 뭔가 나오면 치료를 시작하게 돼요. 약을 먹게 되고 시술을 받게 되고. 그런데 그 치료가 정말 필요했을까요? 안 했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치료는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파이프라인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파이프라인. 검사 하나가 다음 검사를 부르고 그 검사가 또 다른 치료를 부르고 끝이 없어요. 특히 70 넘으면 이 파이프라인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고요?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니까요. 젊을 때는 검사 받고 이틀이면 회복되는데 70 넘으면 일주일, 2주일 걸려요. 그 사이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검사를 받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검사가 정말 필요한가? 받으면 뭐가 좋아지나?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 이 세 가지를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의사한테 물어보는 게 부담스러우시다고요? 아니에요.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고 여러분의 건강이에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좋은 의사라면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만약 설명을 안 해주거나 귀찮아하면 그건 그 의사의 문제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사를 아예 안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한 검사는 받아야죠. 하지만 현명하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큰 원칙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받는다. 둘째, 낮은 침습도부터 시작한다. 셋째, 검사 전에 세 가지 질문을 한다. 첫 번째 원칙,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 증상도 없는데 괜히 이것저것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머리가 전혀 안 아픈데 뇌 MRI를 찍는다. 필요 없어요. 가슴이 전혀 안 아픈데 심장 검사를 한다. 그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가족력이 강하다든지 특별한 위험 요인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면 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생겼을 때 검사를 받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원칙, 낮은 침습도부터 시작한다. 침습도가 뭐냐고요? 몸에 얼마나 부담을 주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대장을 검사하고 싶다. 그럼 처음부터 내시경을 할 필요는 없어요. 먼저 대변 검사를 해볼 수 있어요. 대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검사죠. 그걸 먼저 하고 이상이 있으면 그때 내시경을 하면 됩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카테터를 넣을 필요 없어요. 먼저 심전도를 찍어보고 혈액 검사를 해보고 그래도 의심되면 그때 더 자세한 검사를 하는 거죠.
단계적으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 검사 전에 세 가지 질문을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꼭 메모해 두세요. 질문 하나, 이 검사에서 뭔가 발견되면 다음 단계는 뭔가요?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발견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굳이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85살인데 전신 CT를 찍어서 뭔가 발견됐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수술을 못한다. 그럼 그걸 발견해서 뭐 해요? 오히려 걱정만 늘어나죠. 질문 둘, 위험과 이득 중에 뭐가 더 큰가요? 모든 검사에는 위험이 있어요. 방사선 노출, 조영제 부작용, 마취 위험 이런 것들이죠. 이득도 있어요.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위험이 점점 커져요. 이득은 그대로인데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위험이 이득보다 커지는 시점이 와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질문 세, 이 검사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안 하면 정말 큰일 나나요? 아니면 괜찮은데 그냥 혹시 몰라서 하는 건가요? 혹시 몰라서 하는 검사는 70 넘으면 신중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작은 메모지에 적어서 병원 갈 때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의사한테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권리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신 뭘 하면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5가지 검사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검사, 골밀도 검사입니다. 여성분들 많이 받으시죠? 특히 폐경 이후에 의사들이 권해요. 뼈가 약해진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떨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골밀도가 약간 낮다고 해서 다 약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특히 증상이 없으면요. 낙상한 적도 없고 뼈가 부러진 적도 없고 통증도 없고 그런데 검사 수치만 보고 약을 시작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피아노 선생님 기억나시죠? 그분처럼 턱뼈 괴사가 올 수도 있고요. 식도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약을 먹으면서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 골밀도 검사를 받았는데 T스코어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라면 이건 골감소증이에요. 골다공증은 아니에요. 이 경우엔 우선 생활 습관부터 바꿔보는 겁니다. 첫째, 햇볕을 쬐세요. 아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산책하시면서 햇볕을 쬐세요.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붙는 걸 도와줍니다. 둘째,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이 좋아요. 유제품을 못 드시면 멸치나 뼈째 먹는 생선도 좋고요. 두부나 케일, 브로콜리도 칼슘이 많습니다. 셋째, 근력 운동을 하세요. 뼈는 자극을 받아야 튼튼해져요.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뼈가 약해집니다. 간단한 맨몸 운동이면 돼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 벽을 짚고 발 뒤꿈치 들었다 내렸다 하기 이런 것만 해도 뼈에 자극이 가요. 이렇게 1년 정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는 거예요. 많은 경우 골밀도가 유지되거나 조금 좋아져요. 약 없이도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이미 골절이 있었다든지 골밀도가 너무 낮다든지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오래 먹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약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의사와 상의하세요. 두 번째 검사, 가벼운 건망증이 있을 때 뇌 MRI 검사입니다. 요즘 건망증 있으면 바로 치매 검사부터 하죠. 뇌 MRI 찍어보자고 해요. 그런데 가벼운 건망증은 정상이에요. 70 넘으면 누구나 있어요. 어제 저녁 뭐 먹었는지 기억 안 나고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이 정도는 정상 노화예요. 진짜 걱정해야 할 건 급격한 변화예요.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 가족을 못 알아보는 경우 이런 건 빨리 검사를 받아야 해요. 하지만 그냥 가벼운 건망증이라면 뇌 MRI부터 찍을 필요 없어요. 먼저 간단한 인지 검사를 해볼 수 있어요. 종이와 연필로 하는 검사죠. 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그림 그리고 숫자 외우고 이런 검사로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활 습관을 체크해 보세요. 수면은 충분히 취하고 계신가요? 잠을 못 자면 기억력이 떨어져요. 수분은 충분히 섭취하시나요? 탈수가 되면 정신이 흐려져요. 스트레스는 없으신가요? 우울하면 집중이 안 돼요. 뇌자극 활동도 중요해요. 책 읽기, 퍼즐 맞추기, 사람 만나서 대화하기. 이런 활동들이 뇌를 깨어있게 해주어요. 외로움은 치매의 위험인자예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이렇게 3달 정도 해보시고요. 그래도 계속 나빠지면 그때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세 번째 검사, 심장 부하 검사입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뛰면서 심장을 체크하는 검사죠.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차다 이러면 바로 이 검사를 하자고 해요.
그런데 일은 넘어서 이 검사는 신중해야 해요. 왜냐고요? 검사 자체가 심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갑자기 뛰게 만드니까요. 심장 상태가 안 좋은데 억지로 뛰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안정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검사부터 해보세요. 평소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로 심장 효소 체크, 가슴 엑스레이 이런 것들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증상을 자세히 관찰하세요. 가슴 통증이 언제 오나요? 쉴 때 오나요? 움직일 때 오나요? 어떤 느낌인가요? 조이는 것 같나요? 찌르는 것 같나요? 얼마나 지속되나요? 진짜 협심증은 전형적인 패턴이 있어요. 움직일 때 가슴 한가운데가 조이는 것 같고 쉬면 나아지고 몇 분 정도 지속돼요. 이런 전형적인 증상이 없으면 심장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소화기 문제일 수도 있고 근육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만약 정말 심장 검사가 필요하다면 부하 검사보다는 다른 방법을 먼저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심장 초음파라든지 칼슘 스코어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들은 몸에 부담이 적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담배는 피우시나요? 끊으세요. 혈압은 잘 관리되고 있나요? 약을 꼬박꼬박 드세요. 콜레스테롤은 어떤가요? 기름진 음식을 줄이세요. 걷기 운동을 하세요. 매일 20분에서 30분씩만 걸어도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갑자기 뛸 필요 없어요.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검사,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암 검사죠. 이건 정말 중요한 검사예요.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거든요. 하지만 일은 넘어서는 신중해야 해요. 왜냐고요? 대장 내시경 준비가 힘들어요. 전날부터 금식하고 설사약을 먹어서 장을 비워야 해요. 이게 일은 넘으면 정말 힘들어요. 탈수가 올 수도 있고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면 마취도 문제예요. 마취에서 깨어나는 게 느려지고 정신이 멍해지고 낙상 위험이 커져요. 심한 경우 선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대장암 검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대변 검사를 해보세요. FIT 검사라고 대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약국에서도 키트를 살 수 있고요. 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그냥 매년 대변 검사만 하면 돼요. 굳이 내시경까지 할 필요 없어요. 만약 양성이 나오면 그때 내시경을 하는 거죠. 과거에 이미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깨끗했다. 그럼 5년에서 10년은 안 받아도 돼요. 특히 75 넘으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가족력이 있다든지 염증성장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는 다를 수 있어요. 의사와 상의하세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변 검사부터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검사, 전신 CT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전신 CT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 번에 온몸을 다 찍어본다는 거죠. 뭔가 있으면 빨리 발견할 수 있다고 광고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방사선 노출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신을 다 찍으니까요. 특히 일은 넘으면 방사선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요. 암 위험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발견될 확률이 높아요. 온몸을 다 찍으면 어디서든 뭔가 하나쯤은 나와요. 작은 결절, 작은 낭종, 작은 이상, 소견, 대부분은 평생 아무 문제 안 일으키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일단 발견되면 추가 검사를 하게 돼요. 또 CT를 찍거나 조직 검사를 하거나 그 과정에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원래는 아무 문제 없었던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신 CT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안 받는 게 좋아요. 특히 증상이 없으면요. 만약 특정 증상이 있다면 그 부위만 찍으면 돼요. 예를 들어 배가 아프다. 그럼 복부 CT만 찍으면 돼요. 온몸을 다 찍을 필요 없어요. 정기검진은 기본적인 것들로 충분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 이런 혈액 검사들이요. 대변 검사, 소변 검사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이에요. 아무리 검사를 많이 받아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소용없어요. 반대로 생활 습관이 좋으면 검사를 덜 받아도 건강할 수 있어요. 이제 생활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음식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나이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어요.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해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 드세요. 아까 말씀드린 650원짜리 식품 뭔지 아시겠어요? 계란이에요. 계란 하나에 단백질이 6g 들어있어요. 가격 대비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매일 한두 개씩 드세요. 채소도 중요해요. 특히 색깔 있는 채소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토마토 이런 채소들에는 항산화 물질이 많아요. 염증을 줄여주고 세포를 보호해줘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세요. 나이 들면 갈증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탈수가 쉽게 와요. 탈수가 되면 정신이 흐려지고 낙상 위험이 커지고 신장에도 안 좋아요.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정도 드세요. 둘째,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 할 필요 없어요.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매일 20분에서 30분씩 걸으세요. 빨리 걸을 필요도 없어요. 천천히 걸어도 돼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도 하세요.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를 하루에 10번씩 3번,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10번씩 3번. 이것만 해도 근육이 유지돼요. 균형 운동도 중요해요. 한 발로 서기 연습을 하세요. 처음엔 벽을 잡고 하다가 익숙해지면 벽에서 손을 떼보세요. 낙상 예방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셋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잠을 잘 주무셔야 해요. 밤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게 좋아요. 잠이 안 오신다고요? 낮잠을 줄여보세요.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못 주무셔요. 자기 전에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 녹차, 홍차 이런 건 오전에만 드시고 오후엔 피하세요. 스트레스도 관리하세요. 걱정이 많으면 건강이 나빠져요. 명상을 해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외로움은 만병의 근원이에요. 친구를 만나고 동호회에 나가고 봉사활동을 하세요. 사회적 연결감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경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꼭 기억하세요. 첫째, 검사 자체가 치료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검사를 받으면 건강해진다고요. 아니에요. 검사는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건강은 일상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둘째, 무증상 전신 CT는 특히 피하세요. 아무 증상도 없는데 온몸을 찍어보는 건 백해무익해요. 방사선만 잔뜩 받고 쓸데없는 걱정만 늘어나요. 셋째, 진정제, 조영제, 방사선에 민감한 나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이제는 부담이 돼요. 검사 하나하나가 몸에 스트레스를 줘요. 넷째, 한번 파이프라인에 들어가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검사 하나가 다음 검사를 부르고 그게 또 치료를 부르고 눈덩이처럼 커져요. 시작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다섯째, 수치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검사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치는 참고 사항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일상생활을 잘 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여섯째, 의사를 맹신하지 마세요. 의사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도 있고 과잉 진료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당당하게 질문하고 설명을 요구하세요. 일곱째, 나이에 맞는 목표를 세우세요. 70살의 건강 목표는 30살과 달라야 해요. 모든 수치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큰 병 없이 편하게 사는 게 목표예요. 여덟째, 검사보다 중요한 건 관계예요. 가족, 친구, 이웃, 이 사람들과의 연결이 건강을 지켜줘요. 검사실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통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50% 높대요. 담배 피우는 것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외로움이 검사보다 무서워요. 그리고 또 하나, 75살 이상에서 과잉 검진을 받은 그룹과 안 받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수명 차이가 없었대요. 오히려 검진을 많이는 받은 그룹에서 합병증이 더 많았어요. 검사가 많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검사를 받기 전에 꼭 물어보세요. 제 나이에 이 검사가 정말 필요한가요? 받으면 뭐가 좋아지나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세 가지만 물어봐도 불필요한 검사를 많이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은 검사실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물 한 잔 더 마시기.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10분이라도 더 걷기. 지금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도세요.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하기. 오래 연락 못한 친구 있죠? 지금 전화하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그게 진짜 건강이 됩니다. 검사 결과보다 훨씬 중요한 건강이요. 오늘 내용이 어떠셨나요? 작은 실천의 정립이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공감하셨거나 시도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한테 큰 지혜가 됩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나는 이걸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궁금해요. 물 마시기, 걷기, 친구한테 연락하기, 뭐든 좋아요. 하나만 정해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요. 검사에 휘둘리지 말고 일상을 즐기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